집값 고점 경고가 왜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가? 이 정책의 시작점, 이게 아쉬워요.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가 왜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가? 관련 뉴스 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두고 고점이라며 잇따라 경고했지만 치솟는 집값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서울 집값은 상승세이다.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잠시 주춤했던, 네, 맞아요. 이사 대책 나오고 나서 잠시 주춤했죠. 언제나 그랬듯이. 그랬던 시장이 다시 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이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가 상승률이 2주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대출, 청약, 공시가격 현실화 등 총망라한 규제 대책을 내놓아도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다.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규제의 내성이 생겼고 규제가 강할수록 오히려 집값이 더 크게 급등한다는 학습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멘트를 하셨죠.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분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걱정과 이제 우려를 발표하셨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 주택가격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서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렇게 이제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홍 부총리의 이딴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번 주에도 같은 수준을 기록했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에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뉴스 더 보겠습니다. 투기를 막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부동산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지금껏 여러 시계열 지표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한 그래프는 거의 못 본 것 같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KB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 주택 가격은 2019년 7월 이후 2년 가까이 증가해 왔고 전셋값도 2019년 9월 이후 21개월 연속 상승세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명분으로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되레 부메랑이 돼서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부메랑이 된 부동산 정책을 뉴스에서 좀 짚어봤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히려 올 6월 1일부로 올렸죠. 중과 포인트가 이제 2주택 20%, 3주택 30% 이렇게까지 이제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실거주 의무를 많이 부여하게 됐죠. 각종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또는 인위적으로 우리 이제 정비사업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거주 의무를 이제 이렇게 달았는데 거주 의무가 생기다 보니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전세 물량이 급감하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또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우리 세입자분들의 어떤 2+2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했더니만 되려 전세 시장의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값이 많이 오르는 일이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는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다. 정부는 작년 7월 12일 대책에서 올 6월 1일부로 이제 20%에서 30%의 양도세 중과
하는 방안을 올 6월부터 시행했고, 그런데 웃긴 건 6월 달부로 실행했더니만 우리 폭락론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죠? 양도세 중과세 6월 1일 이후에 더 중과되면은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6월 이후에 5월보다 오름세가 더 커졌다. 전국의 현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수요자는 끊임없이 생기는데 매물이 줄어드니까 집주인이 부르는 게 곧 값이 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6.17 대책을 통해서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했더니만 이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재건축 아파트처럼 이 낡은 아파트에 사시는 세입자분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9년 7월 3일 부자봉법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왜 비공개가 됐나? 이게 작년에 제가 비공개 처리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부동산 유튜버로 언론에 회자되면서 비판하는 영상들을 이제 비공개 처리를 했던 상황인데요. 일단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뉴스 기사와 일맥하는 것이고, 2년 전에 2018년도 올렸던 영상에도 좀 더 강한 어조로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게 그나마 순화된 영상이기 때문에 2년 전 영상을 한번 초이스해봤습니다. 부자봉법을 2년 전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이 규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당시 자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무대책이 상팔자다. 그러니까 대책을 그만 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규제하겠다는 말의 뜻은 더 올려주겠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냐. 그래서 규제가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풀어드렸던 19분짜리 영상입니다. 했던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이제 결국 시장은 자기가 갈 길을 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시장 자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정책적으로 시장이 갈 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쉬웠던 점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우리가 정책 선회를 했더라면 이런 사단까지는 저는 안 갔을 거라 보는데, 이 자막에서 뜻하는 바가 뭐였냐면,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은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저는 잘못된 건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됐냐면은, 저는 이 정책의 시작점, 일단 시작점이 뭐가 아쉬웠냐면 집값이 오르면 안 돼. 집값은 유지돼서도 안 돼. 지금도 비싼 거니까 집값을 내려야 돼. 이런 시작이 아쉽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2017년도 파리 대책이 나오기 전에 시작점에 대한 생각을, 이거 오르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오르는 거 인정해야 돼. 자, 그렇다면 얼마나 천천히 오르게 할 것이며 얼마나 적게 오르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적힌 자막이에요. 19년도 7월 3일에 올린 영상이고요. 이게 아쉬워요. 왜 꼭 집값을 짓누르려고 그래야지만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고, 물가 올라가는 것대로 또 집값이 물가보다 좀 더 오를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한국 시장에서. 집을 어떻게 사는 곳이다라는 걸 주입시킨다고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집은 사는 곳이면서도 사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생각을 고쳐먹어라 이렇게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 생각이 통한다는 걸 보여준 것도 없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지 않았어요. 집은 사는 곳이면서 사는 것이 됐으니까 이건 안 바뀐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마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버리게 되면 부동산 사면 투기꾼, 다른 거 사면은 투자. 그럼 비트코인은 투자입니까? 그럼 국민들이 집을 사지 말고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반토막 반에 반토막 안에 원금이나 날려먹는 게 건전한 경제활동입니까? 국민 전체를 봤을 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작이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저는 상승을 막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상승을 지연시키는 정책, 그리고 상승폭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이것은 아예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 아쉬움이 적힌 자막이고요.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 이때만 해도 뉴스 기사 똑같아요, 지금하고. 무슨 뉴스 나왔었냐면은 정부 발표도 있었고요. 거래량이 줄고 있다. 그러니 시장은 냉각될 것이고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멘트들이 뉴스 기사에 많이 나왔던 때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적은 그 내용이에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수요자가 급감해서 거래가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매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거래 급감에 한몫할 수 있는데 전자냐 후자를 따지지는 않고 그냥 거래 줄었어? 그러면 안정이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썼던 자막입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매물 급감 현상과 시세 왜곡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를 만 2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매물 급감이 해소됐습니까? 시세 왜곡 현상은 사라졌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어찌됐든 언젠가는 시장은 정상을 찾을 것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던 일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엄청난 명염 반응이 벌어질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 늦게 다잡을수록 더 큰 부작용이 올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당시에 이런 매물 급감 현상과 이 당시만 해도 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공급에 대한 오판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 최저금리와 최대 유동성으로 인한 화폐 가치 급락 그리고 유동성 현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울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책은 단기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단 조건이 있죠. 단기적으로 미치죠. 그리고 중장기 시장은 뭐다?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딱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좋아요, 구독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던 시절이 있었죠. 이렇게 2년 전에. 근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언론의 이 부작용법을 자꾸 이제 정부의 어떤 딴지를 걸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싶어서 뭐 약간 문제점을 일부러 찾고 막 이런 식의 유튜브로 비춰지는 그런 뉴스가 쏟아질 때 일개 유튜버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린 거예요, 영상. 이게 당시에 한 7만 몇천 뷰 나왔던 영상인데 내렸습니다, 나중에. 하도 언론에서 못 살게 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나친 시장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21년도를 맞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피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금, 두 번째가 규제, 세 번째가 다주택이었죠. 이거 피하면은 좋은 결과 안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된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많은 세금 내고 다주택을 이 양도세 그런 중과세 속에서 팔면 안 되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내 자산을 던져버리는. 근데 이런 예측과 전망과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기본 베이스에는 말씀드린 2년 전 영상에 나왔던 자막에 써 있는 글처럼 제가 바라보는 시장이라는 것은 정책으로 주무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예를 들면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온갖 부양책을 다 쏟아냈지만 시장이 계속 죽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양제를 놔주고 별별 걸 다 주더라도 시장이 내가 죽겠다면 죽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죽겠다면 꺾이는 거고요. 아무리 규제를 가한다 해도 부동산 시장이 가겠다면 가는 거라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방향성을 잠깐 제어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 일시잖아요. 단기적 일시죠. 지금도 저는 그 틀에는 변함이 없어. 시장은 종국적으로 수요 공급 논리대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틀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갈아탈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거기까지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만 부작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2030 세대들의 집 걱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 이후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부작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